통치행위라고 이제 제 2절이죠. 여기는 가끔 이것도 가끔 한 3년에서 5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내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때 이제 특히 이제 어떤 커다란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어떤 시사적인 측면에서 내기도 하는데, 우선 통치 행위라고 하는 거 공부하기 전에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아까 공부했잖아요. 국가의 어떤 행정작용이 위법하게 행해졌고 나한테 이 위법한 조치가 피해를 준다. 그럼 나는 뭐해? 이거 취소해달라, 무효로 해달라 해가지고 법원에 소송 내고, 피해 입은 거 손해배상해달라고 또 소송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게 원래 법치주의 하는 나라라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신청하면 법원이 판정 내려주는 거야. 그래서 국민을 구제해줘야 맞는 거야. 그게 법치국가야. 그죠? 근데 예외야. 법치국가 예외. 내가 국가기관이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무슨 조치를 했는데 이거 위법이다. 이거 무효로 판정해달라. 취소해달라.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딱 심사를 해. 일단 소송을 내니까 심사하더니 이건 굉장히 대통령의 어떤 국가 원수로서 굉장히 어떤 고도의 어떤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이런 판단을 내린 건데, 이거를 그냥 이거 쉽게 그냥 위법 이렇게 가지고 무효화시키면 이거 다른 나라하고 뭐 외교나 군사적인 이런 관계에서 이거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이거 무조건 법대로만 판정하는 거 바람직하진 않겠다. 법원이 재판을 안 해줘. 재판 못 하겠다. 재판에서 제외시킨다. 판정 안 해줘. 그럼 결국 국민은 판정을 못 받으니까 구제받지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런 걸 예외로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의의에서 자 1번 고도의 정치적 결단. 응? 키워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대통령이 어떤 국가와 관련해서 어떤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내린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뭐 있어? 사법심사가 제외.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 그러니까 사법심사가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재판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이 되는 작용. 응? 이런 작용을 통치행위라고 부른다는 거야. 예? 한 단어로 표현해서. 네. 자, 그 다음에 연역이라는 데 가보면 연역에. 응? 자,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 이런 논리는 어떤 국가기관의 어떤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다. 이 재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거 제일 먼저 어느 나라에서 인정했대? 프랑스. 뭐 단순히 암기할 상. 응? 옛날에 시험에 나오는데 독일에서 처음 인정했다 이렇게 낸 적이 있어. 프랑스. 프랑스에서 이제 그 프랑스의 법원이 이거는 재판할 사항이 못 된다. 그래서 재판 거부한 사안이 있었어. 그게 그 밑에 보면 독일에도 또 미국에도 일본에도 다 퍼졌어. 그런 논리가. 다른 나라들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야. 응? 몇 가지 사건에서.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정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논의의 제도적 전제라고 했지? 여기서 중요한 단어. 논의의 제도적 전제라.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 나라가 뭔가 국가 작용이 행해졌을 때, 만약에 위법한 작용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다면 당연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그걸 판정해주는 제도가 돼 있다는 게, 그런 제도가 제대로 돼 있는 나라라야 뭔가 재판에서 제외시켜주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 나라가 뭐 국가행위가 막 위법하게 행해져도 뭐 재판 제대로 안 하는 나라라면 이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재판 제도가 잘 확립돼 있는 나라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작용이 인정될 수 있느냐 이런 게 논란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읽어나가. 동그라미 1번. 통치행위에 관한 논의는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해서 공권력 행사한 것에 대해서 사법심사 즉 재판하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고, 위법한 작용이라면 그거 취소 무효시켜주고 손해배상해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나라를 전제로 얘기하는 거다. 그 점에서 특히 동그라미 1번 끝에 두째 줄 개괄주의라는 단어 밑줄. 우리가 항상 시험 공부할 때 요령 있잖아. 쭉 다 밑줄 치고 하는 게 아니라 핵심 단어. 개괄주의. 뭐해? 그 옆에 내가 간단히 써놨지. 개괄주의가 뭐래? 쉽게 보면 개괄적으로 다 모든 국가 활동은 다 재판 대상이 되게 하는
그런 제도를 개괄주의 제도라 그래. 개괄주의. 응? 이거하고 반대되는 용어가 열기주의라고 밑에 간단히 설명 있지? 응? 그 열기주의라는 말은 신경 쓰지 마. 개괄주의라는 단어가 중요하니까. 그 열기주의는 뭘 열기주의라 그래? 딱 국가 작용 중에 뭐뭐만 재판 대상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그것만 이제 국민이 소송할 수 있도록 한 거야. 그게 열기주의라는 제도야. 그래서 옛날에는 뭐 다른 그러니까 옛날에 선진국들 소송 대상에 대해서 열기주의라는 제도를 택했었어 옛날에. 근데 지금은 다 이제 바꿔서 개괄주의 제도로 바꿨지만 옛날에 독일 같은데 열기주의를 택해서 왜 그렇게 택했냐면 국민이 뭐 국가기관연행이 뭐 아무거나 갖고 막 다 소송하도록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응? 이래갖고 법으로다가 소송할 수 있는 사항 딱 열거 규정해놓고 그것만 가능하게 했었어. 근데 열기주의라는 제도를 택하면 이제 어떤 국가기관이 한 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느냐, 소송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아니냐는 그냥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거야. 법의 소송 대상으로 정해진 것만 소송이 가능한 거고 법의 소송 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건 소송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니까 재판 안 하잖아. 이건 법에 의해서 이미 다 소송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가 다 이미 정해진 거 아니야. 그럼 얘기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지. 그럼 어떤 상황에서 얘기할 필요가 생겨? 모든 국가 행위는 다 재판 대상이 된다라는 제도를 택했는데 그런 제도를 택해놓고서도 어떤 국가기관 행위는 재판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게 예외로 인정될 수 있냐. 그게 이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 모든 국가기관 행위는 재판 대상이 되는 거로 개괄주의라는 걸 채택하고 있지 않냐. 근데 왜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걸 인정하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잖아. 그지?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제일 중요한 단어 개괄주의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였어요. 그 단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밑에 내려가면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얘기 나오지?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입사. 부정설, 긍정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뭐냐면 조금 아까 얘기했어. 아니 모든 국가기관 행위는 다 재판 대상이 된다고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재판에서 어떤 행위는 제외시키냐? 그러면 이건 개괄주의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거하고 안 맞게 되는 거지 않냐? 그리고 오늘날은 법치국가라 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데 이건 뭐 국가기관이 한 행위 때문에 자기의 권리 침해받았다고 구제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거는 재판 안 해줘 하고 거절하면 법원이 거절하면 결국 뭐야? 국민은 구제를 못 받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국민의 소송을 통한 구제 기회를 박탈하니까 이거는 법치국가 원리에 안 맞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자격 인정하면 안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부정설의 논거 핵심 논거 뭐다? 동그라미 1번.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부정설의 핵심 논거야. 응?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자격 인정하면 안 되는 거다. 그 자체가 모순이다. 응? 그렇죠? 그 단어. 거기다 이제 부수적으로 국민의 어떤 구제 이런 것도 이제 얘기하죠. 그 단어만 키워드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부정해야 맞다. 그렇지? 근데 참 명쾌하고 간단하고 좋아.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고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나? 응?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고 미국이 주도가 된 유엔에서 군인들 파병해서 우리 공산화되는 걸 막았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미군들 파견해서 미군들 많이 죽고 외국인들 그랬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예전에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제 이런 군사 안보 동맹 맺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 미국이 저 옛날에 보면 이라크 파병, 응? 미국이 이라크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야 한국군 좀 파견을 해달라고 요구 왔어. 군대 파병을 좀 해달래. 우리 군대를 외국에 파병을 하는 거는 대통령 이제 국회에서 이제 찬성 결정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을 해요. 근데 야 이거 우리 군대를 파병해야 돼 말아야 돼. 응? 이거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국회하고 대통령이
우리 군인을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 그랬더니 또 우리 국민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옛날에 이제 부시 정권인데 미국에 80년대 2000년대 초반인가 보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있던데 우리 군대를 이제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미국의 요청을 받아 결정을 했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은 야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거는 침략 전쟁이다. 응? 우리나라 헌법에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은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 이렇게 딱 명시돼 있는데 여기다 우리 군대를 파병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그 군인인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다.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려고 하는 침해하는 일이다. 이거 위법한 일이라고 판정해달라. 청구 들어간 거야. 그럼 법원은 이게 대통령과 국회가 외국에 우리 군인을 파병하는 것이 위법인가 아닌가? 법적으로 심사는 해볼 수 있다 치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 군대 파병하는 결정이 위법하다고 결정 내린다고 쳐봐. 그러면 어떤 파장이 있겠어? 미국하고 관계가 악화될 것이고, 그지? 응? 그러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정치, 군사, 외교 이거 엄청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미국이 우리 보복을 한다 그러면, 그죠? 우리 경제 막 엉망이 될 거고, 그죠? 이런 걸 고려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법적인 기준으로만 이거 위법이다 아니다만 판정 이것만 하는 건 좀 곤란하다. 국가 전체의 어떤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이거 법원이 뭐예요? 말하자면 이거 법적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 바람직하지 못하다. 응?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대통령과 국회가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군대 파병하는 결정 내린 거는 법원이 법적 잣대로만 판단할 일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그게 옳은 일이었는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평가하도록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선거에서, 그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표로 거기에서 판단을 하도록 맡기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판단을 안 해줬어요. 그런 것처럼 짐작하지. 그래서 내가 설명한 건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이 부정하는 입장은 논리적으로는 명쾌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해결 못해. 그래서 별로 지지를 못 받아.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그랬더니 이제 긍정설. 긍정설은 뭐야? 긍정설이든 부정설이든 다 뭐에서 출발하는 거야? 우리 모든 국가기관 행위는 다 재판 대상이 된다는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할 때 무조건 다 법대로 위법이다 아니다 재판하는 것이 무조건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래서 개괄주의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국가기관행위 인정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근데 학자마다 세부적으로 그러면 어떤 이유로 왜 이거 재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위 인정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입장이 다른 견해가 몇 개 있어. 그죠? 그래서 일단 제목을 보니까 사법자재설, 또 권력분립설, 재량행위설, 대권행위설, 독자설 몇 개 견해가 있어. 다 외울 건 아니고 이거 안 외워도 돼. 응? 그래서 간단하게 보자. 사법자재설 제목을 보니까 이 자제한다는 말이 들어갔지. 그리고 법원이 이거 재판을 해서 위법인가 아닌가 가릴 수는 있는 문제인데 근데 이거 재판하는 걸 자제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나 또 법원이 어떤 이런 정치적 논란이 큰 문제에 대해서 판정을 내리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만약에 사람들이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돼? 법원이 판정한 거 어느 편을 정치적으로 어느 편을 들어서 판정을 했네. 이 보수 정권 편을 들어서 판정했네. 한쪽에서는 또 비난하고 다른 쪽에서는 또 반대해서 또 시위하고 더 오히려 국가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괜히 법원이 오히려 더 정치적 문제에 정치적 판단 내렸다고 정치적 분란에 휩싸여 갖고 법원은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적 입장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 편 들었다고 오히려 정치적 비판의 소지에 비판받을 소지가 매우 크므로 재판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 이런 논리지. 읽으면 이해되지? 사법자재설이라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재량행위설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가기관이 하는 어떤 고도의 정치, 군사, 외교적인 어떤 결정은 그 법적으로 뭐 대통령에게 알아서 할 수 있는 어떤 재량이 주어진 행위다. 그러니까 그 재량이 주어진 행위는 그 법원이 재판할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논리야. 근데 이거는 오늘날에 이제 지지를 별로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법에 의해서 알아서 할 여지, 재량이라는 게 주어졌다 해도 그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알아서 결정하라는 거지, 법 테두리를 벗어나 버리면 위법이 되고, 그러면 재판이 돼야 된다는 게, 재판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게 오늘날에 확립된 논리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라는 것만으로 재판에서 제외된다는 논리는 안 맞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지지를 별로 못 받아. 자, 이 정도 이게 읽고 신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두 번째가 먼저 권력분립설이 있었구나. 권력분립설은 이제 뭐야? 국가 권력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렇게 3권 분립이 돼 있다. 그렇다면 행정부도 나름대로 그 독자적으로 알아서 할 영역이 있는 거고, 입법부도 자기네가 알아서 할 영역이 있는 거다. 응? 그런데 행정부의 최고기관인 대통령이나 입법부인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걸 법원이 다 재판해가지고 다 이건 위법이야, 다 이거 판정 내린다면, 그러면 사법부가 제일 센 권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면 이게 상권분립이라는 게 서로 대등하게 권력을 나눠가지고 견제하게 만드는 시스템인데, 사법부가 제일 센 권력이 되니까 이건 권력분립에 안 맞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법부도 입법부인 국회나 행정부의 어떤 결정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재판으로서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봐야 된다. 그쪽 분야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존중해야 될 영역도 있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게 이제 재량행위설이야. 권력분립설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대권행위설 뭐 있어요? 근데 여기 대권행위설만 간단히 체크하자. 대권행위설은 우리 이제 대권이란 말을 우리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할 때 보통 대권에 도전한다 이런 말 쓰잖아. 그냥 그렇게 많이 쓰는데, 그 대권행위설하면 옆에 영국 연결시켜놔. 영국만의 고유한 주장이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견해야. 영국만의 고유한 견해다 하는 정도에서, 그죠? 그래서 영국은 옛날에 이제 지금도 영국은 왕이 있어. 지금 누구야? 영국의 왕. 응? 엘리자베스 여왕. 언제부터 왕인지 모르겠어. 지금 나이가 90세가 넘었어. 근데 그 왕을 한지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손자가 벌써 뭐 40대인가 돼요. 근데 손자가, 그러면 아들은 왕 한 번도 못 됐어. 엄마가 그렇게 오랫동안 왕을 하니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지는 못해. 이미 손자도 지금 그 정도가 돼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너무 오래 살고 계시고, 오래 살고 있고, 왕위에서 아직 또 안 내려왔어. 근데 영국은 옛날에 이제 절대 군주, 왕정 체제였어, 그죠? 근데 이제 막 그 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왕의 권력을 축소시킨단 말이야. 시민들이 막 요구를 해가지고 축소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타협이 된 거야. 그래서 왕이 갖고 있던 권력을 이제 그리고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 국회가 이제 뺏어오는 대신에 왕이 하는 행위는 재판, 법정에 안 세운다. 그 일종의 정치적 타협으로 인정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는 일정한 행위를 뭐 국사행위, 대권행위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재판에서 제외시켜준다라는 게 이제 정치적으로 확립이 된 거야. 관행으로.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왕이 있는 나라에서 그 나라 어떤 정치적 관행으로 성립된 것이지, 우리나라 같이 왕도 없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 자, 그러면 중요한 얘기는 결어. 우리나라. 그럼 어떤 입장이래? 우리나라의 다수 학자들과 우리 대법원, 헌법재판소 다 뭐야? 결론. 통칭이란 거 인정해, 부정해? 인정. 통칭이란 거 인정.
통칭이라고 인정한다는 말은 뭐야? 어떤 국회나 대통령의 어떤 고도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재판에서 제외시켜주는 거 인정될 수 있다. 인정하는데 중요한 거 근거. 지금 말한 그 인정 근거로 제시된 것 중에 뭐를 주로 근거로 인정해? 권력 분립설 또는 사법 자제설. 이 두 개의 견해를 근거로 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면 거기에 이제 판례라고 소개돼 있죠. 외울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시험에 있어서 판례라고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꼭 체크하고 외워야 될 판례가 있고 그냥 읽고만 지나가도 되는 거 있어. 여기 1번은 뭐겠어요? 읽어보니까 국가 행위 중에는 읽어보자. 고도의 정치성을 띈 게 있고 그러한 고도의 정치성을 띈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어떤 뭐 선거로 투표로 심판받고 우리 법원은 그렇지 않잖아. 그죠? 국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도 않는 법원이 그 정치 행위의 한목적성이나 정당성은 도외시 한 채 오로지 법적 잣대로만 합법성 심사만 강행함으로써 정책 결정이 좌우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또 법원이 어떻게 돼요? 정치 문제에 개입되어 그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당할 위험성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국가기관의 어떤 고도의 정치성을 띈 행위에 대해서는 이른바 통칭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를 억제하여 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다. 이 말씀이면 사법자제서를 근거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법원 스스로가 재판하는 걸 자제한대.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이제 그 대법원 입장이었고 또 그 밑에는 우리나라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데서 뭐래? 이거 외울 거 아니야? 읽고만 지나가도 돼. 자,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위로서 존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칭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으며 이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건 자제되어야 한다. 여기도 사법자제설적 입장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대법원은 또 법원이 정치 문제에 개입되어서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당할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권력 분립설적 입장도 고려한 거야. 그죠? 외울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보고요. 외울 거는 그 밑에 나와 이제. 자, 그러면 그다음 주제 통치행위의 주체와 예 이렇게 돼 있죠? 통치행위의 주체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렇게 어떤 재판에서 제외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란 걸 내리는 기관을 어디가 되느냐 거지. 주로 어디가 할까? 대통령 그리고 국회. 그지? 대통령 국회. 외울 건 아니야. 근데 하나 동그라미 1번 끝에 두째 줄에 사법부 있지? 요거 밑줄. 사법부 쉽게 말하면 법원은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곳이야? 아니죠. 법원은 재판 청구가 들어오면 법을 해석하고 그래서 법대로 판단하는 곳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곳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하는 행위는 통치행위에 해당할 수가 없는 거야. 고도의 어떤 정치적 결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사법부는 통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통치행위는 주로 국회, 사법부, 대통령이 한다. X 사법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응?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또 중요한 게 있어. 자, 2번은 한번 같이 읽어보자. 통치행위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데 쉽게 얘기해보자. 통치행위라는 걸 인정한다. 재판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의 행위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그걸 너무 폭넓게 인정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 너무 넓게 인정하면 그러면 국민이 재판 청구했더니 이거 뭐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네 재판 안 해. 국민 구제받지 못하잖아. 너무 넓게 인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법원이 뻑 하면 이거는 재판할 문제가 아니다. 재판에서 제외시킨다고 하고 그런 결정을 많이 하면 즉 과도하게 사법심사 자제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 읽어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될
법원의 책임과 의무를 태만히하거나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응?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어떤 국가기관회의가 통치행위냐 아니냐는 자, 요 밑줄 세 번째 줄 때 그 판단은 여기 밑줄 쳐주세요. 판단이란 거는 어떤 국가기관회의가 재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응?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판단은 오로지 누가 내려야 된대? 오로지 사법부만이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이게 포인트 시험이죠. 그죠? 오로지 사법부만이.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리기 전에 누구나 논란은 벌일 수 있어. 이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거로 봐서 재판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떠들 수 있어. 그러나 판단은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가 내린다. 내가 먼저 예를 들어볼까? 이미 이제 작년 연말에 우리 전두환이 죽었어요. 노태우 전직 대통령도 죽었지만 그래서 옛날에 재판 청구 들어갔어요. 그 전두환 노태우 그 군인들이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란을 일으켜갖고 정권을 잡았단 말이야. 그때는 뭐 이 군사 정권이니까 그때야 어쩔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 사람들 처벌해달라 재판 청구 들어갔어요. 그때 전두환 노태우가 뭐라 그런지 알아? 그거는 뭐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암살되고 뭐 국가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나라를 위한 어떤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 행해진 거다. 응?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의 평가에 맡길 일이지 지금 법적 평가를 판단을 내릴 일이 아니다.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자기네 그 군사반란이 내란 행위를 소위 통치행위로 인정해줘서 재판에서 제외될 행위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나 법원은 인정 안 해줬어요. 재판 해가지고 뭐야? 1심, 3심제로 재판하는데 1심 재판 뭐야? 전두환 사형, 응? 노태우 무기징역, 응? 근데 또 뭐야? 2심 청구, 막 이렇게 이제 항소해. 다시 상급법원에 다시 청구. 전두환 노태우 일당에 다시 청구. 거기선 형을 감형. 전두환 사형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 노태우 징역 15년형인가 20년형인가 감형. 그리고 또 그것도 불법. 대법원까지 올라가. 마지막 대법원은 이 고등법원 판결 문제 없다. 그래서 확정.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감옥살이 했어요. 감옥살이 했는데 또 그다음 뭐야?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전국민 다 가지고 사면이라는 거 들어봤지? 사면, 응? 사면 조치를 해서 부르신 거지. 그래서 나와서 살다가 작년에 죽었어. 그죠? 다 동시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권을 그렇게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봐. 좀 한 몇십 년 지나고 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 자식들은 영원히 뭐가 돼? 주원 글씨가 남는 거야. 그 아버지가, 응? 전두환이었다. 그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욕하겠지, 응? 그죠? 자, 바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죽이고 정권 잡고, 그죠?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응? 자, 어쨌든 통치행위의 주체와 판단 두 개 공부했다. 통치행위의 주체는 주로 대통령과 국회가 되고 사법부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오로지 사법부만이 통치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 네. 그러면 쌍가루 2번. 자, 이번에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거와 아닌 거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중요한 거 있어. 자, 동그라미 1번에 중요한 게 있는데 간단히 키워드. 첫째 줄 끝에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 처분. 요거 밑줄 쳐줘. 자, 요거는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 제명시키거나 이런 결정할 수 있어요. 응?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의원이 있는데 뭐 성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이제 뭐 재판 받아갖고 뭐 징역 가고 이런 거 하고는 별개로 국회 자체에서 이거 국회의원으로서 인정 못한다고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국회의원직 박탈시키는 결정할 수 있어요. 응? 자, 그러면 키워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 처분. 요거는 뭐라고 돼 있대? 법원에 소송할 수 없다. 응? 어디에 명시해놨어? 우리나라의 최고 효력 갖는 법, 헌법에 명시돼 있어. 헌법 64조 4항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헌법 자체에서 이거 재판 대상으로 해서 제외시켜놨지.
이 규정의 의미는 그건 국회 자체의 고유한 영역의 문제다. 그러니까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이걸. 그래서 이거는 통칭이라는 용어는 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는 아니야. 법 규정에는 없어. 이제 학문적으로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통칭이라고 규정을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야. 재판에서 제외되는 거. 이건 꼭 기억해야 돼.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가면 2번은 이제 외울 거 없어요. 2번은 주로 이제 통칭이라고 얘기되는 것들, 응? 목록들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보면 대통령이 하는 행위들 쭉 이렇게 나열했지. 눈으로 한번 쭉 읽어봐. 그러면 주로 어떤 거야? 대통령이 하는 어떤 정치, 군사, 외교에 관한 어떤 결정들이야, 그죠? 응?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났지?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편을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대를 파병할지 이런 결정은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의 어떤 고도의 정치적 결정 그 통칭으로 보는 거죠. 응? 자,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이런 행위들 또 쭉 가다 보면 다섯째 줄 끝에 보면 뭐 외울 건 아니야. 국회가 하는 행위 중에 이런 국회 자체의 어떤 고유한 영역에 속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통칭행위로 들어지는 예들이다. 그냥 쭉 읽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동그라미 3번 여기 중에 통칭행위 아닌 거, 응? 통칭행위로 모르는 거 첫 번째 외워야 됩니다. 뭐 있어? 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하여튼 선거. 왜 선거가 예로 들어지냐면 야 선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성격이 많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법에서 만약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치렀다. 근데 이제 국민도 소송할 수 있어. 이번에 선거가 뭐 법을 위반해서 막 불법 부정 선거가로 행해졌다. 이러면 이 선거 무효로 판결해 달라. 하고 법원에 소송할 수 있어. 또 어떤 경쟁했던 후보자나 그 다른 정당이지 떨어진 후보자나 정당은 어떤 당선자 당선 결정이 나왔을 때 그 당선 무효로 판결해 달라고 또 법원에 소송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다 소송 대상이 되게끔 규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소송 대상이 되게끔 돼 있는 건 통칭행위가 아닌 거지. 그래서 요거 기억 잘해야 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는 다 소송 대상이 된다. 하나. 두 번째. 또 이것도 잘 기억합니다. 거기 뭐 나왔지? 두 번째는 첫째 끝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제명 처분. 그지? 요거는 아까 뭐하고 대비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 그죠?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에서 징계 제명시킨 조치는 이거는 아예 재판에서 제외시켜놨어. 헌법에서. 그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천 시의원이 있는데 시의원이 뭔가 뭐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지 하여튼 이러면 시의회에서 제명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기억할 거야. 저기 경상북도 그 무슨 군 의원인데 그 뭐 저 미국하고 캐나다로 뭐 연수 갔잖아 의원들. 근데 갔는데 뭐야? 그 군 의원들이 뭐했어? 저기 뭐야? 뭐 미국인가? 캐나다인가 가갖고 뭐 그런 거 요구했다 그러잖아. 그 가이드한테 뭐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으로 안내해라. 응? 그런 거 못 하는데요. 안 된대요. 그랬더니 막 때렸다 그랬잖아. 그 가이드를. 그래서 크게 문제됐었어요 그때. 그 군의원들. 응? 그게 그 영상이 또 뉴스에 다 공개되고 해가지고 막 국민들이 전 지탄하고 기억나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 경상북도 그 군 의회에서 그 의원들 제명시키는 결정했어요. 근데 제명당한 국회의원들 소송 다 냈어요. 행정소송. 제명시킨 거는 너무 과도하다. 다 소송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후속 보도가 안 나와서 모르겠어. 응? 근데 아마 임기가 끝났지. 뭐 소송하는 중에 임기 다 끝났을 거야. 그래서 다시 이번에 5월달에 했잖아. 6월 1일 날 지방의회원 다시 뽑았잖아.
결국은 뭐 이미 다 끝난 일이다 해서 재판 안 하고 그냥 종결했을 거예요. 이미 끝나버리니 임기 다 끝났으니까 재판할 필요가 없다. 질질 끌다가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제명은 소송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판례 꼭 기억.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국가 어떤 비상 사태가 일어나면 대통령이 경찰 갖고 이게 치안 질서가 유지가 못해. 치안 질서 유지를 못해. 그러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사회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일명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을 한다 그래. 계엄. 대통령이 어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런 행위는 통치행위로 인정을 해. 재판에. 근데 계엄령 선포 이거는 통치행위로 보지만 그러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이제 이른바 계엄사령관이라고 이제 군 사령관이 이제 그 치안 질서 유지 총 책임자가 돼. 근데 계엄사령관이 뭔가 뭐 세부적으로 이제 언론 출판 뭐 어디에 집회는 할 수 없다. 집회는 금지시킨다. 또 뭐 통행 금지. 저녁 6시 이후에는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는 야간 통행을 금지시킨다. 뭐 이런 세부적인 구체 조치하는 거 있지. 요거를 뭐라 하는지 포고령을 발표한다는데 포고. 응? 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어떤 포고령 발표하는 거 있지.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통치행위로 보지만 그에 따른 세부적인 후속 조치는 통치행위로 안 본다는 거예요. 응? 그건 재판 대상으로 한다. 세 가지 공부하는 거였던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셋째 끝에 계엄 선포에 따른 집행행위나 포고령. 응? 계엄 선포 행위는 통치행위로 보지만 그 후속 세부 조치는 통치행위로 안 본다. 응?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자, 그러고 나면 다음 페이지에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중요한 판례들이에요. 응? 다음 페이지 판례가 쭉 소개돼 있지. 자, 그래서 7쪽에 보니까 9쪽에 보니까 뭐 나왔어? 통치행위 여부에 관한 판례의 태도. 자, 동그라미 1번 계엄 선포 아까 얼추 얘기했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행위. 자, 동그라미 1번 핵심 단어 뭐겠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결론이 뭐야? 계엄 선포 행위. 응? 그렇지. 그러니까 끝에 보면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이거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 없다. 그렇지? 이렇게 표현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 통치행위로 인정한다는 거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1번 통치행위로 인정한다는 말. 응? 그런데 겸해서 2번이 또 중요해요. 그런데 자 2번은 그 방가로 2번 있잖아. 응? 방가로 2번을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전두환 노태우. 응?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및 내란죄로 재판한 사건이에요. 응? 거기서 읽어보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확대시킨 조치가 무슨 목적?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물랑케 할 목적.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라면 헌법이 허용하는 정권을 잡는 방법은 뭐겠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는 게 우리 헌법이 허용하는 방법이야. 근데 그런 헌법이 허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군사반란 및 내란을 통해서 이게 정권을 잡는 이런 행위는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죠. 따라서 이게 군사반란 및 내란을 통해서 정권 잡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확대했다면 이거는 정당한 목적의 것이 아니야. 그렇다면 적어도 법원은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확대시킨 조치가 이런 헌정 질서를 물랑케 할 목적을 위해서 행해진 행위인지 아닌지는 심사할 대상이 된다. 중요해요.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돼? 우리가 어떤 국가기관회가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사법심사 대상에 재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응?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결론적으로 이거는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재판했단 말이야. 그래서 유죄 판결 내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 또 중요. 그다음에 쌍가로 그다음에 02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 이것도 중요. 제목이 중요.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 이것도 이 대통령 우선 간단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이란 게 국가의 어떤 긴급한 위기가 발생했어. 국가의 어떤 긴급한 위기 발생하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어떤 법을 만드는 게 있어요. 원래 국민의 권리가움에 효력받는 법은 누가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 국회가. 근데 국회가 법 만들어주는 거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돼. 지금 국가는 긴급한 위기야. 그래서 이 위기를 빨리 신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 만드는 걸 기다릴 여유가 없어. 그래서 우리 헌법에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일단 급한 대로 대통령이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해놨어. 법을 만들어서 일단 법을 집행을 하는 거야. 집행하면서 천천히 국회한테 제출. 그래서 국회가 찬성하면 그대로 유지되고 국회가 거부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걸 일컬어 이제 국가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긴급한 위기 극복에서 대통령이 하는 어떤 비상적인 조치 중에 하나가 긴급 재정경제명령이라고. 그러니까 긴급한 재정경제적 위기에 닥치면 대통령이 이렇게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응?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 있었어. 한 번. 김영삼 대통령 때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전번에 이제 코로나 위기 때 할지 말지 이렇게 검토는 했었는데 하진 않았어. 응? 근데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때 뭐 있었냐면 거기 내가 제목을 따랐어. 그 밑줄 안 쳐도 되는데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그 법을 만든 거야. 그게 뭐냐면 금융실명제가 지금이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우리 은행 가서 뭔가 예금하고 뭐 카드 만들고 할 때 다 본인 실명으로만 다 하잖아. 근데 김영삼 대통령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숨기고 싶은 돈이 있어. 비자금.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 이름으로 통장 안 만들어. 예를 들면 홍길동이란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 그리고 홍길동이란 이름의 도장 갖고 있어. 응? 그래갖고 내가 내 돈인데 숨기고 싶은 돈을 그렇게 은행에 예금할 수 있어. 응? 그리고 문제 되면 이거 내 돈 아니에요. 이거 홍길동이란 그 사람 거지 내 돈 아닙니다. 이래 버리면 끝나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이제 그 본인 실명으로 예금 거래를 안 해도 됐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소위 이게 국가에서 파악할 때 이게 어떤 검은 돈, 부정한 돈, 이게 규모가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그 세금 부과도 제대로 안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지하 이 경제라고 해서 이게 어떤 부정적인 게 많다 이거야. 그래갖고 김영삼 대통령 때 급작스럽게 이제 법을 딱 만들어갖고 이제 6개월인가 이후부터는 이제 모든 예금 거래는 다 본인 실명으로만 해야 된다. 또 우리 그 금융 거래만 그렇게 해야 되나? 그 이후에는 또 뭣도 만들어야 겠어? 부동산 거래도 다 본인 실명으로 해야 된다. 그럼 나중에 또 도입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게 이제 투명해지는 거지. 세금도 제대로 부과할 수 있고, 그죠? 이게 예금이나 이 부동산이나 많은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어떻게 돼? 누진적으로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요. 합산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그 재산을 많이 안 잡히게 하려고 이렇게 거짓말로 해놓고 막 분산시키고 하잖아. 어쨌든 이 당시에 그랬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뭐 한 6개월 뒤부터는 모든 예금 금융 거래는 본인 실명으로 해야 된다. 안 하면 처벌한다. 이러고 이제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갑자기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막 떨어진 거야. 응? 그랬더니 주식 투자를 했던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주가가 왕창 떨어져 갖고 자기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한 거야. 말하자면 헌법재판소에. 근데 거기에서 내린 결정. 그 사람은 이제 자 어쨌든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거기 나왔지. 두 가지야. 대통령이 이렇게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제정하는 행위는 뭐래? 통치행위에 속한다. 첫 번째 포인트, 통치행위에 속한다. 그런데 또 하나 미치겠지. 아무리 셋째 끝에 보면 비록 모두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국가 작용이라 할지라도, 즉 다른 말로 하면 통치행위의 성격을 갖는 작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기본권이라는 건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기본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직접 관련되면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대상이 된다. 아주 중요한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중요. 3번 뭐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라고 있죠. 그래서 이건 뭐 사면이라는 건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이건 뭐 역사적으로 오래된 거지.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 배우면 우리 고대 국가 배우잖아. 고대 국가에 보면은 고대 국가에 그 저기 뭐 있어? 부족 국가 시대의 명절들 외우고 있어요? 뭐예요? 국가의 명절, 축제. 응? 고구려 부족 시대 고구려의 그 뭐야? 국가 제철 행사 뭐야? 영보. 고구려 뭐야? 동맹 그죠? 구여가 영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그때도 그 한국사 시간에 배우면 그때 뭐야? 어떤 국가의 어떤 축제 뭐 이런 거니까 죄인들을 석방하고 했다 그러지?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데서 오래된 거야.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로서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법원에 유죄 판결 받고 또 옥살이도 하고 있는데 이거 풀어주거나 또는 그냥 전과 기록은 놔두고 막 옥살이 했던 걸 이제 풀어주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유죄 판결 받은 전과 기록 자체를 뭐 없애준다니 뭐 있어요.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쨌든 이런 걸 사면 조치라 그러지. 이제 뭐 요새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가 뭐야?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감옥 가 있잖아. 감옥 가 있는데 또 뭐 맨날 자기 나이 먹어서 뭐 아프다고 맨날 뭐 병원 가서 치료받고 하더니 이번에 형 집행정지 시켜달라고 신청해서 또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서 지금 풀려나 있어요.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정권도 바뀌고 해가지고 8월 이번 15일 날 광복절날 뭐 특별 사면 해주냐, 대상으로 해주냐 안 해주냐, 이게 또 요새 사회적 이슈예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별로 안 좋게 봐요. 사실 그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고 죄질이 나빠요. 그 무슨 막 뇌물 받고 막 이런 죄라 죄질이 나빠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다르다 이래가지고 국민들 여론이 안 좋다는 거야. 근데 뭐 해줄런지 안 해줄는지 모르겠어. 한 달 뒤에. 자, 근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결국 뭐래? 국가 원수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사법부가 내린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 분립 원리의 예외로서 인정한다. 판결문은 이렇게만 냈지만 그 권력 분립의 원리로서 예외로서 인정한다는 표현 속에는 뭐야? 이 통치행위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아마 판결 중에 제일 중요한 판결일 거야. 그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대북 송금행위죄, 요거 중시해야 돼. 자,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남한하고 북한하고 분단이 돼 있잖아. 자, 여러분 우리나라 저 대한민국 영토가 어디까지야? 그렇지. 북한까지 다 대한민국 영토예요. 한반도 전체. 그럼 북한은 뭐야? 국가야? 국가야? 애매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북한도 국가로 독립된 국가로 인정돼요. 유엔에 가입해 있고, 그죠? 하지만 우리 남북한끼리 국내적으로는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지위는 뭐냐면 반국가단체라 그래요. 그걸 김일성, 김정은은 반국가단체의 괴수야. 판결문에 그렇게 써요. 반국가단체 괴수. 이러면 반국가단체 괴수는 이게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될 자야. 그렇죠? 반란 괴수냐. 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또 그러면서 우리 또 이걸 무조건 법적 잣대로만 보면 그러니까 이걸 법대로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된다? 잡을 수도 없는 거지만 결국 전쟁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또 헌법에 서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관계야. 평화적인 평화 통일을 추구해요, 우리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 또 이게 같은 민족으로서 그 통일을 추구하는 하나의 특수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될
그런 당사자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응? 그런 결과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이거 김대중 정부 때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김정일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뭐 법적으로 뭐 반국가단체 괴수하고 뭔가 예? 이걸 동등한 지위에서 만나서 뭔가 협의를 한 거 아니야. 이거 법적으로 문제될 수는 있죠. 그런데 어쨌든 1번 남북 정상회담 개최 그 자체는 뭐라고 인정했다고? 통치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이게 남북 정상회담 개최한 게 위법이냐 아니냐 법원이 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리해봐야 돼. 분리해서 2번은 어떻게 돼?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이제 그때 처음에 김대중 정부가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 뭐 문제가 있었냐면 북한이 그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나 봐. 그래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요청이 있었나 봐. 그래갖고 그 북한에다가 현대 그 당시에 그 현대그룹 있지? 우리 재벌 기업인 현대그룹이 회장이 그 당시에 정주영 씨였어. 응? 지금은 사망했지만 그 정주영 씨가 원래 북한 출신이야. 황해도 출신인데 16살인가요? 17살 때 옛날에 집에 가장 큰 재산이 소야. 정주영 씨가 자기 집안의 전 재산이라고 쓴 소를 훔쳐갖고 나와서 파갖고 그거로 장사 미천 마련해서 장사해갖고 그 남한에 들어서 장사해서 재벌이 된 거야. 근데 이제 분단이 됐잖아. 항상 그 뭐 북한에 대한 뭐 그런 게 있었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약간 남한하고 북한 간에 화해 무드가 되면서 그 현대그룹이 그 북한하고의 어떤 그 협상을 합니다. 그래갖고 금강산 관광 사업권도 따고 그래서 현대가 북한에 그 금강산 지역에 호텔도 짓고 이제 그 금강산 관광 사업 독점해서 했어요. 그죠? 지금이야 다 끊어졌지만 그죠? 그래서 뉴스 나온 거 그 북한이 막 금강산 관광 호텔 지네가 막 마음대로 쓰고 있다 그러고 막 하잖아. 그죠? 근데 그러면서 이 남북 정상회담이 같이 추진되면서 우리 정부가 김대중 정부 때 현대그룹을 통해서 북한에다가 몇십만 달러를 돈을 지원을 해줬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통치행위지만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법 절차를 안 지키고 북한에 송금한 행위는 뭐래? 재판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통치행위로 안 받죠. 그래서 그 북한에 달러 송금하는 거와 관련된 자들 다 유죄 판결 받았어요. 응? 재판 대상. 이게 시험에 잘 내요. 어떻게 잘 내는지 알아?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및 그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대북 송금 한행이 다 묶어갖고 이거는 통치행위로 인정. 응? 그거 재판에서 제외시켰다고. 아니죠. 분리해서 봤어요. 네, 이 점을 유의할 것.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외국의 우리 이라크 파병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뭐 특별하게 설명 안 해도 그냥 여러분들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0쪽에 가면 또 판례가 나오죠.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 그죠? 요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이야. 우리 노무현 정부에서 뭐 추진했어? 수도를 서울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세종시, 그러니까 충청도로 이전하는 걸로 추진을 했고,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을 했고,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였고, 야당 총재는 박근혜 씨였어. 그 당시. 그래갖고 합의를 했어. 그래서 국회에서 수도를 옮기는 법률을 만들었어. 그 수도를 옮기는 법률을 만들어서 이제 추진을 하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장은 이명박 씨였어. 이명박 씨는 결사 반대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수도를 서울에서 옮기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수도 옮기는 법률 헌법에 어긋나는 거라고 판정해달라고 청구가 들어간 거야. 응? 그래서 뭐라고 판정했어? 우리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 뭐라고 판정했대? 1번, 자, 우리가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하는 문제 어떻대요? 정치적 성격을 갖고는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여
재판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한 문제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이거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갖는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딱 보면 통칭으로 보지 않겠다는 게 깔려 있는 거지. 그죠? 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대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나는 찬성 안 해. 여기에 동의 안 해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국사 시간에도 한국사 시간 배우겠지만 옛날에 부족국가 뭐 고구려 백제 같은 데도 보면 수도를 여러 번 옮기잖아. 옮길 때마다 엄청나게 국력이 소모되고 결국 패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이런 거 이제 공부하잖아. 수도를 옮긴다는 건 굉장히 국가의 중요한 일이야. 그렇죠? 그건 엄청나게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안 그래요? 근데 이거는 여기 판결을 보면 수도 이전하는 문제가 정치적 성격은 있지만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이따위 결정을 할 수 있어. 여기 이 결정문에 나타난 건 이거 헌법재판소가 심사해서 수도 못 옮기게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지 벌써. 안 그래요? 그렇지? 이 대법원, 법원하고 헌법재판소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헌법재판소는 약간 정치적인 판단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꽤. 응? 그래서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이어보면 그래서 또 2번에 보면 만약에 이런 논리, 만약에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국민투표로 물어봐. 이 수도 옮기려고 하는데 국민들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하고 국민투표를 묻는 방식을 택했다면 그거 자체는 국민투표에 묻기로 한 거는 고도의 어떤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거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 자체는 통치인하고 볼 수 있으나 이런 얘기를 한 거죠. 2번이. 그죠? 그런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이렇게 추진이 된 거거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나오면서 공약이 수도 옮기는 거를 공약으로 걸었어요. 당선됐어요. 그래서 그 야당 박근혜 야당 당수하고 이제 합의를 해서 여야당 합의해서 법률을 만들어서 추진한 거야. 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 근데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정해달라고 신청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의 중요한 일의 하나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이 헌법 위반이다 가려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이상 세 번째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대상이 된 경우 법률이 어떤 정치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대상에 제외될 수는 없는 거다. 이래가지고 하여튼 결론. 그래서 3번은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해. 1번, 2번이 중요해. 그 방가로 1, 2번이 중요. 그래서 1번은 여러분들이 출제자로 뭐라고 그러겠어? 1번 틀리게 문장 만들면. 그렇지. 뭐 신흥경 수도 거세나 수도 이전의 문제는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틀리게 만들겠지. 그렇게 안 봤다는 거야 현재는. 그래서 결론은 뭐야? 이제 여기는 써놓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할 때 조금 언급이 될 거야. 한 나라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국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고 그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적 사항에 속하는 거로 봐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거는 헌법의 효력을 갖는 거라고 봐야 된다. 소위 또 관습헌법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다. 헌법에 우리나라 어느 법에도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고 규정해 놓은 건 없지만 수백 년 동안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었고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으로 인정되고 헌법과 똑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효력이 낮은 법률로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거는 헌법에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판정했어. 그래서 수도 못 옮기는 걸로. 그래서 못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나온 결정에 의하면 수도를 옮기려면 헌법을 바꿔야만 됩니다. 응?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네. 자, 지금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판례. 자, 대통령이 우리나라 미국하고 1953년 안보조약 맺어놓고
연례적으로 뭐 하죠? 연례적으로 군사훈련 같이 해요. 응? 매년. 다만 이제 최근 들어 조금 훈련 엊그제도 했지. 훈련을 뭐 좀 축소해서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읽어보니까 대통령이 미국과 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 연습. 그러니까 전시증원 연습 뜻이 뭐겠어? 전쟁에 대비해서 연습을 하는데 아마 그 훈련에 참가하는 군인들 그 인원을 늘려가지고 응? 그 연습을 했나봐. 응? 그래서 전시 증원 연습하기로 한 결정. 또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거 헌법에 어긋난다, 응? 법률에 어긋난다 신청했는데 결국 거기 써 있는 대로 이거 통칭으로 받대는 거야, 안 받대는 거야? 안 받대는 거야. 응? 쉽게 말하면 이건 요때만 어떤 특별히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한 거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면 이거는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훈련이고 뭐 매년 어느 해는 상황 변화에 따라 어느 해는 또 훈련 규모를 축소했다가 어느 해는 좀 늘렸다가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그때그때 변경이 온 거지. 이때만 특별히 무슨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한 거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얘기죠. 통칭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8번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읽고만 들어가.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 70년대 소위 유신헌법이라고 들어봤지? 그 유신헌법이라는 게 정말 개떡 같은 헌법이거든.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영원히 대통령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법이야. 응? 네. 그때 그런 저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지명, 응? 판사들도 다 대통령이 임명, 응? 입법부 다 장악, 사법부도 장악, 영원히 대통령 되게 하는 거야. 응? 그런 헌법인데 이런 헌법 만들니까 국민들이 막 이렇게 저항을 합니다. 응? 저항을 하니까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 그 당시 유신헌법에는 대통령이 어떤 긴급조치라고 해서 비상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해놓고 그 긴급조치의 내용이 뭐냐면 몇 번을 발동했는데 이 유신헌법에 대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언급하지 말라. 응? 이거에 대해서 뭔가 반대하거나 뭔가 비난하거나 이러면 다 처벌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대통령이 아까 비상조치, 긴급조치라고 해서 뭔가 명령을 내려놓은 거야. 이렇게 명령 내려놓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헌법 반대하고 정권 비난하는 사람을 다 잡아다 처벌했어요. 응? 수십 년 지나서 이제 와서 다 그 억울함 풀어주고 다 무죄로 해주고 피해받은 거 돈으로 물어주고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수십 년 지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응?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응? 자, 그런데 그래서 유신헌법을 근거해서 그 당시에 대통령의 긴급조치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 원래 정상적으로 했다면 통치행위로 인정. 법원이 이게 긴급조치가 위법인가 아닌가 재판할 대상에서 제외시켰을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긴급조치는 헌법과 헌법에 어긋난 조치였다. 그래서 심사했어요. 심사해서 그다 위헌 판정 내렸다는 거야. 그냥 읽고만 지나가요. 응? 자, 중요한 거 맨 마지막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거야. 그 2012년도, 15년도에 판결 나왔죠. 거기 서운이란 말 나오지? 서운이 뭐겠어? 무슨 뜻이야? 훈장을 수여하는 걸 서운이라 그래. 응? 그 대통령이 누군가가 국가에 공적이 많다 해서 훈장을 수여하는 거를 서운 수여. 근데 대통령이 어떤 분이 옛날에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다 이래가지고 그분한테 훈장을 수여했어. 근데 나중에 아닌 거로 이제 결과가 나온 거야. 증거가. 그 사람 그 가짜였어. 진짜로 독립운동한 공적은 없어. 그래가지고 서운 수여했다가 취소하는 결정을 대통령이 했어. 따라서 물어보는 거. 자, 여기 두 가지죠.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대통령이 어떤 사람에게 공적이 크다 해서 훈장을 수여하는 결정 및 훈장 수여하는 행위는 통치행위로 인정. 그런데 훈장을 수여했다가 박탈하는 서운 취소는 법에 그 요건이 딱딱딱 명확히 정해진 거야. 이런 요건에 해당되면 취소한다. 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어떤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넷째 줄 서운 취소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이거는 법이
요건을 명확히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될 통치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 통치행위라는 하나의 주제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특히 여기에 판례들 있잖아. 지금 우리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나왔던 판례들은 통칭이라는 문제로 묶어서 나오기도 하지만, 다른 이제 예를 들면 행정소송이니 뭐 이런 걸 문제를 내면서 이 사건 판결들을 지문 하나로 띄워놓기도 하고 해. 그래서 이 9페이지, 10페이지에 있는 판례는 매우 중요해. 꼭 공부하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고, 시간이 좀 애매해서 밥을 좀 일찍 먹읍시다. 원래 점심시간을 1시부터 하는데 애매해. 그래서 밥을 먹고 1시 반에부터 오후 수업을 하자. 응? 합시다. 자, 끝난 게 아니구나. 여기 뒤 마지막 있어. 마지막. 끝난 게 아니야. 거기 11쪽 가면 통치행위의 효과와 한계라는 주제가 있어요. 자, 1번 통칭 효과에 무슨 단어가 키워드냐면 거기 끝에 각하 바로치고 뭐는 아니라 그랬어. 기각이라는 거는 아니다. 그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뒤에 소송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각하라는 말은 그 소송 요건을 못 갖췄을 때 내리는 판정이 각하야. 응? 각하라는 용어 써요. 그러니까 소송 대상이 안 되는 것 갖고 소송을 했다거나, 법이 정한 기간을 안 지켜서 소송을 했다거나, 소송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소송을 냈다니, 이런 게 이제 요건이거든. 요건 자체를 못 갖추면 이 조치가 위법인지 아닌지 내용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재판을 거부하거든. 그래서 어떤 이거 재판해 주세요 청구했는데 심사해더니 이건 고도의 정치성을 갖는 행위라서 재판할 대상이 못 된다. 인정되면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재판을 거절해. 그러니까 각하를 하는 거야. 바로치고 기각이라는 단어를 써서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 기각을 한다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왜? 기각이란 건 소송 대상이 되는 거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이 주장하는 내용을 검토하는 거예요. 위법이라고 이러이러해서 위법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를 해보고, 위법이라는 주장이 안 맞다. 그러니까 주장 못 들어줘 하고 패소하는 판정 내리는 거지. 이거를 기각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기각할 문제가 아닌 거지. 아예 이 통치행위라고 인정이 되면 이것이 위법인가 아닌가 검토해야 안 해. 안 해. 아예 위법 여부 검토 안 하고 그냥 재판 대상에서 재판 안 한다. 거절하는 거잖아. 각하시키는 거예요. 기각하지 않고. 그죠? 예, 그 단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거만 잘 공부하. 그다음에 아래 2번 통치행위의 한계라는 파트가 있지? 거기 조금 중요한 게 있는데, 1번은 그냥 읽고 지나가자. 동그라미 1번. 아무리 대통령이나 국회가 하는 어떤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 절차를 거쳐서 행해졌을 때 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거지. 응? 만약에 아까 대통령이 외국에 군대를 파병하는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안 지키고 결정해. 그러면 그건 당연히 위법인지 아닌지 심사합니다. 재판에. 그런 절차 같은 걸 다 지키고 했다고 할 때 이거 심사하기 곤란 이렇게 되는 거지. 응? 그래서 1번은 그런 거라고 치고. 자, 2번이 시험에 쓰여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자, 어떤 대통령이나 국회가 하는 행위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 그럼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뭐에서만 제외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판 대상에서만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지. 막 국민들이 또 국회에서 따지고 비판하고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것까지 제외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정치적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키워드는 셋째 줄. 통치행위가 아까도 전에 통치행위가 자꾸 폭넓게 인정되면 무슨 문제가 있어? 국가기관의 행위 때문에 피해봤다고 소송을 내도 법원이 재판을 안 해주면 국민의 기본권 구제받을 길이 없어지죠? 이거
바람직한 건 아니야. 법치국가라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쳐도 긍정을 하더라도 좁게 인정해야 되겠지? 그래서 2번 폭넓게 인정하면 안 된다. 좁게 즉 두 번째 줄에 제한적으로만 인정해야 된다. 제한적으로만 인정해야 되고 또 마지막 줄에 오늘날 통칭의로 인정되는 범위 과거보다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 확대시키는 거 바람직하지 않죠? 축소돼가고 있습니다. 경향. 그리고 아까 읽었던 거 다시 나옵니다. 동그라미 4번 아까 얘기했지? 밑줄 친데 읽어보면 아무리 고도의 정책 결단에 희생해지는 행위라 하더라도 뭐하고 관련되면 뭐가 중요한 단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거와 관련이 되면 그때는 헌법적인 심사를 해야 된다. 응? 자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문제. 자 지금 공부한 걸 토대로 이따가 우리가 시험 문제 그동안 나왔던 걸 풀어볼 때 여러분 잘 풀리면 공부 잘한 거고 안 풀리면 다시 해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밥 먹고 1시 40분부터 수업 진행합시다. 네.